네,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할만 하셨어요? 예, 좀 길었죠, 지문이. 예, 그래서 20문제밖에 안 보니까 좀 지문 일부러 좀 긴 거 이렇게 냈고요. 예. 째려보지 마시고, 이제 문제를 보세요. 예.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법률행위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없다. 1번 뭐 틀렸죠. 그러니까 타인 물건도 얼마든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타인 물건에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가능하고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고요. 못 넘겨주면 그때 책임의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2번.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2번은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2번은 이제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불렀던 거냐면 특별 효력 발생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죠.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건에서는 조심하실 점이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다. 성립이란 말 쓰면 무조건 틀려요.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효력의 문제가 되고요. 답은 2번이고 3번.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번 틀렸죠?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이제 반사회적, 불공정 이런 건 절대적 무효죠. 그럼 똑같이 말 바꾸면 불공정 행위 무효, 불공정 행위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는 거.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요. 4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4번 틀렸죠?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103조, 104조 이런 것들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 수 없고, 다만 불공정행위는 추인은 안 돼도 뭐는 된다 그랬어요?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라고 했죠. 5번.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그래서 핵심 뭐가 보겠어요? 후. 계약 체결 후에 전소되었다. 그럼 이건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이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은 자기 소유에 속한 유일한 재산인 A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인도하였으나 아직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격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먼저 격려받았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뭐에 관한 문제? 이중매매. 근데 이중매매인데 현재 이 이중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죠. 어떤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적극 가담했다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뭐 이중매매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이제 매도인이고 을이 제1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을이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등기 청구권. 근데 이제 등기 청구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채권적이에요. 그리고 이중매매라는 것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도금이나 또는 잔금을 받았는데 갑이 병에게 이중매매했다. 그러면 이제 중도금을 받았다는 말이 들어가면 갑은 배액상환하고 해제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중매매는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오면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하죠. 그럼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은 이제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을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이때 해제할 때 최고해야 하네요? 할 필요 없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반대급부의 이행 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쌍무계약은 동시행 관계예요. 쌍무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자기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 빠뜨려야 되는데 이건 다 필요 없네요. 왜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건 뭐니까? 이건 지체가 아니라 이행 불능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했죠. 그럼 불능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의 산정 시점이 언제라고 했냐면 불능 나오면 무조건 불능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일단 유효할 때의 모습을 보는 거고요. 우리가 관련해서 또 뭐 봤냐면
을이 갑한테 대금을 주고 인도를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등기는 지금 누구한테 갔냐면 병. 누가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병. 그러면 을은 갑에게 채무 불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되는데,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서 인도를 요구하면 나 손해배상 안 받으면 이거 누구한테도 못 줘. 이러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결련성. 근데 이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갑의 의무 위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목적물하고는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단순 악의가 아니라 갑의 배신행에 적극 가담했다. 그럼 뭐 앞에 무슨 말이 나와도 적극 가담했다 이런 단어가 눈에 띄면 그냥 103조 반사회적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면 이 의뢰하는 사람은 이제 등기를 받아올 수 있게 되는데 이 등기 말소시켜야죠. 그럼 을은 병에게 직접 뭐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등기 청구권이 뭐니까? 채권이니까 상대방에 대한 문제지 자기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직접 뭐 예를 들어서 이전 등기해달라, 직접 말소를 구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직접은 안 되고 대위. 근데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뭐였냐면 을이 적극 가담해서 등기를 했다는 것은 병이 을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침해한 거야. 소위 제3자 채권 침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경우에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요거는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건 판례가 아니라 학설인데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손해배상은 직접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은 을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의 이중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는 뭐라고 꼬드겨도 채권자 취소권은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거 어디서 한번 나? 되는 거. 통정의 표시에서는 되는데 요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얘네 둘이 적극 가담을 했어요. 그럼 두 사람이 무효인 걸 알고 이걸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103조, 104조는 추인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정은 이게 적극 가담된 걸 전혀 몰랐대. 선의였대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 정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없다. 절대적 무효고. 자,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본 게 병이라는 애가 적극 가담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병은 대리인이었대. 무라는 사람이 본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본인 무는 자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선이었대요. 그러면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왜 없다고 했냐면 116조 1항에서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의사의 흠결이나 하자는 본인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이 말 써 있으면 본인은 몰랐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싹 다 대리인 기준인데 본인 기준이 하나 있었잖아요. 궁박. 불공정에서 궁박은 본인 기준. 그렇죠? 그 얘기고. 근데 이게 뭐 116조 1항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그런 거 다 몰라도요. 그냥 지문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대. 적극 가담이란 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반사회적 무효로 가도 상관없고요. 요게 이제 이중매매 사례고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1번부터 볼게요.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알고 있네요. 악이에요. 악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OX예요. 틀렸죠. 지금 단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가 되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적극 요청 이런 말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2번.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갑병 간의 매매 행위가 무효가 되는데 적극 가담 나왔어요.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는데 병이 A 토지를 다시 선의의 정에게 매도한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 말은 뻔하겠네요. 정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답은 2번이겠네요. 네. 3번.
선의의 병이 을에 대하여 A 토지 명도를 청구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여 A 토지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틀렸고 4번. 을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등기 받아오려면 직접 등기할 권한은 없어. 채권이니까 대위 말소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을 받아와야 되고요. 만일 병이 무의 대리인 지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누가 적극 가담했다고요? 대리인 병이 적극 가담했대요. 무가 이제 본인인 거죠. 그러면 본인인 무가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무는 자신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누가 적극 가담했으니까? 대리인. 그렇죠?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복잡해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적극 가담이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3번. 다음 중 불공정행위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기억.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기억 맞죠? 이 객관적인 요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객관적 요건에서 기억해 두실 점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현저하다는 것은 주관적 가치예요? 객관적 가치예요? 객관적. 그러니까 표의자의 주관적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 그러니까 주관적이라고 써 있으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라 그랬어요? 법률 행위 시, 계약 시죠. 그러니까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 행위 시. 그래서 나중에 달라진 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객관적 요건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 가치일 것, 두 번째는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할 것. 그 다음에 니은, 주관적으로 거래의 피해 당사자가 궁박하여하며 그 밖에 그 거래가 피해자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OX에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그 밖에가 틀렸죠. 궁박, 경솔, 무경험을 다 갖춰야 돼요. 하나면 돼요. 하나면 되는데 궁박과 그 밖의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고 써있으니까 틀렸죠. 셋 중에 하나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지 알고 있다고 해서 불공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디귿. 궁박이란 급박한 공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경제적 원인인데 여기에 국한하는 건 아니고 모두 들어가요.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요구되는 경우의 부족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그렇죠? 특정 거래 영역이 아니라 일반 거래, 일반 생활 경험칙상의 무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 거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대리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자, 경솔무경험은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이고 그리고 궁박은 본인. 그렇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거 다 대리인 기준인데 예, 궁박은 본인 기준이다. 그 다음 미음.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용 안 되는 건 대표적으로 증여에 적용 안 되고 또 어디에 적용 안 돼요? 경매. 증여와 경매는 적용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점은 단독행위에 적용되느냐라고 물으면 단독행위에 적용돼야 안 돼? 단독행위 적용? 되죠. 뭐 있었어요, 이거? 외상채권, 포기 판례. 못 들어본 척 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우리 정규섭 할 때도 봤던 거잖아요.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아내가 남편을 교도소에서 빼내려고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와가지고 당신네들이 우리 회사의 외상채권 포기해주면 횡령죄 고소 취하고 남편 교도소에서 빼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을 빼내겠다는 일념으로 바로 포기한 사건이에요. 그럼 아내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외상대금 상당의 폭리를 취해서 불공정 무효다. 그럼 채권 포기는 계약의 단독행위야.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채권 포기 사건. 자, 또 우리 뭐 봤냐면 합동행위 있었잖아요. 합동행위에 적용돼야 안 돼요. 합동행위에 적용된다. 우리 뭐 봤죠? 합동행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총회결의. 그렇죠? 그래서 종중에 총회결의가 예를 들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또 어촌계 판례 있었잖아요. 어촌계 총회결의. 총회결의라는 게 합동행위니까 이게 불공정하면 백사조가 적용되어서 무효다라고 했죠. 적용 안 되는 거 증여, 경매. 단독행위와 합동행위는 적용된다. 봐두시고. 자, 그 얘기죠. 그래서 미음은 증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옳은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예. 답은 각자 체크해 두시고. 4번. 비진이에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비진이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무효예요? 유효예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 그럼 언제 무효가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그때 무효가 되죠.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선의이기만 하면 유효예요?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선의 무과실까지. 그렇죠? 2번 보시면 비진이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번 틀렸죠. 악의과실의 반대말은 선이면 되는 거야? 선이 무과실이 돼. 우리 또 이거 어디서 봤냐면 제3자 사기. 그러니까 제3자가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언제 취소한다고 규정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럼 만약에 제3자 사기 사실을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었다. 과실 없이 알지 못했어요. 과실 없이 알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림 안 그리고 말로 때우려고 했더니, 그죠? 예. A가 갑에게 사기를 쳤잖아요. 근데 자기랑 계약을 하면 누가 사기친 거예요? 법률행위의 상대방, 그렇죠? 당사자가 사기친. 그럼 누구만 보호해주면 돼? 갑은 당연히 취소하는 거야. 근데 A가 갑에게 사기나 협박을 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면 갑의 상대방은 A가 아니라 누구예요? 을.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을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제3자 사기의 경우에는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과실 없이 몰랐대요.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게 바로 선의 무과실이죠. 그럼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언제만 할 수 있다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만 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온 김에 마저 보면 A가 사기쳤는데 수험상으로 제일 중요한 건 A가 대리인일 때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얘가 대리인이면 제3자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럼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얘가 이제 본인이라 할 때 이 갑은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 항상 조심하시라고 했고요. 그럼 어쨌든 2번 틀렸어요. 선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갖춰야 유효가 되는 거예요? 무과실까지. 3번.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이 표시는 무효로 되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자,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적으로 무효. 그러면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당연히 원칙은 가만히 있으면 인정되는 거잖아요. 예외 주장자가 입증해야죠. 그러면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표의자예요? 상대방이에요?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죠. 상대방이 아니라 표의자. 4번. 비진이 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데 당사자의 포괄 승계인도 제3자에 포함된다. 포괄 승계인이 제3자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항상 통정의 표시할 때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제3자란 일단 누구를 빼고 시작해요?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자 중에서라고 하는,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이니까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럼 포함된다. 틀렸고. 5번. 비진이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5번은 옳은 지문.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 정답은 정답 여기 써 있네. 5번. 넘기지 마시고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비진이에서 말하는 진이. 요 진이에 대한 개념이 진이라는 건 만약에 지문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진이의 개념. 진이란 특정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죠. 특정이란 말, 특정의 의사 표시를 할 생각. 이게 이제 그 생각을 진이라 하고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냐면 진정으로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자주 나왔던 판례로 뭐 있었냐면 강제로 증여했다. 진이요, 비진이요? 강제로 증여했다. 진이죠. 원하지는 않았지만 증여를 한다는 내심상의 효과사가 부정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증여를 한다는 어떤 생각은 있었다고요? 특정의 의사표시를 할 생각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봤던 게 뭐 있었냐면 최선이다.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했대요. 진이요, 비진이요? 진이다라고 했죠. 또 우리가 본 것 중에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다. 진이요, 비진이요? 이건 비진이죠. 사직의 의사가 없다. 이 특정의 의사 표시를 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이런 건 비진이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죠. 자, 통정호의 표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말 나왔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그럼 여기 나오면 이거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반사회적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마지막에 불법 원인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런 말 써 있으면 이건 그냥 통정호의 표시로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이를 반사회적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번. 통정호의 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여기까지 맞네요. 선의는 추정돼요.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번. 맞죠.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비통, 착사 전부 다 제3자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전부 다 악의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죠. 그 다음에 3번.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 제3자는 그가 비록 선의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한다. 3번. 틀렸죠. 3번은 뭐 자주 나왔던 얘기죠. 비통착사 다 똑같아요. 비통착사 전부 다 제3자는 선의일 때 보호되는데 선이 무과실이어야 보호돼요? 선이면 돼요. 선이면 되고 과실이 있어도 보호가 된다. 그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통정호의 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권리자는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하죠.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3자라고 하려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있어요, 얘는? 채권을 가압류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압류했다, 압류했다, 뭐 저당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제3자. 그러니까 제3자가 되려면 새롭게 무언가 이해관계를 맺었어야 돼요. 맺었어야 돼요. 종전의 권리자, 의무자 이런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가장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얘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가장채권 양도 채무자 얘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지 종전의 채권자, 채무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그러면 가장매매에서
가장매매에서 양도인의 채권자. 얘는 제3자 아니에요. 아니죠. 뭐 한 거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문에 가장매매에서 양도인의 대금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라고 하면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압류했잖아요. 그럼 제3자죠. 얘도 예를 들어서 가장채권 양도에서 그 채권 양도를 신뢰하고 변제한 채무자라고 하면 제3자가 될 수 있죠. 변제했으니까. 무언가를 하면 제3자인데 종전에 채무자, 채권자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옛날에 고전적으로 출제가 되던 사례고요. 그럼 요즘에는 많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대리행위에서 대리인과 본인 관계. 얘 제3자 아니에요. 대리인 제3자가 될 수 없고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누구 있었어요? 수익자, 제3자. 그럼 얘는 제3자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옛날엔 요거, 요즘엔 요거.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판례. 꼭 기억해 두시라고 한 게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가장으로 허위의 가등기가 설정됐고요. 근데 이 허위 표시가 철회되었는데 가등기권자가 임의로 본등기 후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제3자야 아니에요. 그 통정허위 표시로 가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허위 표시가 철회됐는데 이 가등기권자가 임의로 본등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대요. 그거 사서 등기한 사람은 제3자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렇죠? 꼭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이거 올해 판례, 올해 나온 최신 판례. 수업 시간에 최신 판례라고 되게 강조했었잖아요. 그 나중에 요약집 보면 써 있을 거예요. 써두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위로 가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건 통정허위 표시죠. 근데 지금 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이전받은 사람이 아니고 가운데 뭐가 개입이 돼 있어요? 임의로 본등기한 게 개입됐어요. 그러니까 이 본등기는 허위 표시예요?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둘이 짜고 한 게 아니라 지 혼자 한 거라고. 그러면 이 본등기가 허위 표시와 이전 사이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얘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올해 출제가 매우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등법원 2심까지는 제3자로 봐준 거야. 근데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3자로 보는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는 걸 생각하시기만 하면 돼요. 제3자 아니에요?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 단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둘이 짜고 가등기했다가 임의로 뭐 했다는 말이 나와요? 본등기. 근데 이 본등기는 짜고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철회됐는데 지 혼자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전받으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처럼 외형상 보이지만 허위 표시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판례예요. 사실은 이 얘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다 쓴 거예요. 그렇죠? 제3자 아닌 사람들.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신다기보다는 얘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 좀 잘 구별해 두시고 5번 은닉행위 나왔네요. 은닉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구비한대. 은닉행위는 뭐예요? 유용.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본 게 실제로는 매매를 하는데 세금 조금 줄여볼까 해서 거꾸로 말했죠. 증여를 하는데 세금 줄여볼까 해서 매매로 위장했다. 그럼 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매매는 허위니까 무효고 숨겨져 있는 증여는 유효하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이번 시험에서도 매매와 증여가 모두 무효다라고 틀리게 했어요. 뭐는 유효하다고. 증여, 은닉행위로서의 증여는 유효하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6번. 대리에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은 아까 나왔죠. 대리에서 하자는 누가 표준이에요? 대리인 표준이다. 근데 아까 본인 기준 하나 있었죠? 뭐야? 궁방. 정말 많이 봤죠? 예.
이 정도 보니까 이제 궁박은 본인 기준이라는 거 안 잊어버리시겠죠? 예, 그 정도로 보셔야 돼요. 전부 다. 계속 반복을 해서 봐야 되겠죠? 몇 번만 더 보면 돼. 자, 대리인 표준. 이게 원칙. 그 다음 2번.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2번 바로 틀렸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예요. 대리권의 범위. 그러니까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해요?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로 정하지 않았으면 이제 118조에 따라 보존행위 무제한,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정하는데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뭐였냐면 지금 나온 것처럼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 중도금이나 잔금,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고 또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포괄적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라는 말이 써 있으면 대금 지급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또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이고 또 우리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본 거 예금 계약의 대리권. 너 예금 계약 좀 해줘라고 대리권을 주면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담보로 돈 빌려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라고 했죠. 이 세 가지가 좀 핵심적인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보존행위 무제한, 이용계량행위는 무제한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근데 예금을 주식으로 바꿨대요.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이런 건 할 수 없다. 만약에 하게 되면 무권대리가 되고요. 그럼 본인이 뭘 할 수는 있어요? 추인해서 유효를 할 수는 있고. 4번 대물변제나 경계의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대물변제나 경계라는 것은 이걸 하게 되면 채무의 이행이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해가 없는 거 뭐 있었죠? 갑이 을하고 얘가 이제 본인, 얘가 대리인이에요. 그럼 갑이 대리인 아파트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자기계약이라는 건 이거 누가 사는 거예요? 을이 자기가 사는 거죠. 그럼 자기계약은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언제는 된다고요? 얘가 허락해 줬대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돼? 채무의 이행. 그러면 이때 채무이행이라고 해서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뭘 말해요? 다툼이 없는 완성된 채무를 말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럼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이행은 문제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다툼 없는 채무예요. 또는 뭐 있었냐면 등기 신청. 등기 신청 행위라는 것은 법무사가 예를 들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해요? 완성된 걸 이행하는 거예요. 완성된 걸. 근데 이제 문제는 변제기가 미도래했다. 변제기가 아직 한 3달 남았는데 지금 혼자 돈 받아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이건 누구한테 피해가 되니까. 본인에게. 그러면 얘가 1억 받아갈 돈이 있고요. 변제기도 도래했어요. 근데 얘가 나는 돈보다 네 부동산으로 대신 받아갈게. 뭐 하는 거야? 대물변제. 그러면 대신 물건으로 변제받아 가면 본인 갑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있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계계약도 경계는 뭐야? 예전 걸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1억 채권 없애고 다른 거 만들어냈다? 그러면 누구한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갑. 그러니까 결국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물변제나 경계는 허락 없이 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고요. 대리권 남용 나왔네요. 대리권 남용.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이 있으니까 유권 대리겠죠. 자, 유권 대리예요? 근데 얘가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대리 권한을 초과한 거예요? 권한 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권 대리였어요. 근데 그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행위를 저지른 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대리권 남용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한다고 했냐면 비진이 단서. 비진이 단서. 비진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이 조문을 써버렸네. 그죠? 비진이 단서를 유추 적용해요. 그럼 비진이 단서가 뭐였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그럼 대리권이 남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란 말 나오면 비진이가 항상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 얘기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였네. 답은 2번. 자, 7번. 표현대리에서 틀린 것입니다.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 얘는 무권대리잖아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들어가 있을 리가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소송 당사자가 유권대리를 주장하였다면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조사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법리, 과실상계 나왔네요. 과실상계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본인은 전적인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물으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물을 수 있는 곳이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주고받은 거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회복. 근데 일방에게 과실이 있대. 그럼 원상회복할 때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담보책임. 담보책임을 묻는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대요. 그러면 과실상계를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한다.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과실상계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출제할 수는 없고 되냐 안 되냐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 되냐 안 되냐고 물으면 그냥 안 된다 이러면 다 옳은 지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넘은 행위는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 권한과 행사한 권한이 동종 유사성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우리가 뭐 본 판례 중에도 뭐가 있었냐면 등기 신청권을 가지고 있던 애가 사법상의 매매를 했다. 표현대리가 적용돼야 안 돼? 되죠.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 행위고 행사한 권한이 사법상 행위라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이 같은 종류일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민법 제129조에 의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대리인가 있을 때는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129조가 성립이 됐고 권한을 넘어가면 몇 조로 간다고요? 126조. 그래서 126조에서 말하는 기본 대리권이란 표현대리권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5번 표현대리에 관한 126조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표현대리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말한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 전득자 이런 사람은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갑을 병이 정한테 팔고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표현대리 문제가 되었다면 누구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자, 갑이 본인, 얘가 무권대리인, 상대방, 전득자 이렇게 됐어요. 오로지 병만 주장하는 거야. 여기서 무슨 갑이 주장하는, 우리 시험에 을이 주장할 수 있다 하면 틀리게 냈어요. 갑도 안 되고 을도 안 되고 정도 안 돼요. 오로지 누구만. 직접 상대방 병만을 위한 제도다.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갑소유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을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갑의 대리인을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무권대리 나왔네요. 대리권 없는데 대리권이라 하면서 했대요. 대리인이라고 했다. 1번. 을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갑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라는 거죠.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확정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죠. 본인이 추인하면 어떻게 되니까?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2번.
병은 상당 기간을 정해 갑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신주의 맞게 되어 있고요.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3번 갑은 추인의 의사 표시를 을뿐만 아니라 병에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은 누구예요? 을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 그리고 승계인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대요.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항상 무권대리인에게 추인되었다는 말이 써 있으면 뭘 꼭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라. 상대방이 몰랐다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는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권대리인에 대한 135조 책임이잖아요. 그럼 135조가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점은 선택권자 보셔야 돼요. 선택은 무권대리인이에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요즘에 잘 나오는 거는 이 무권대리인, 의뢰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려면 얘는 제한 능력자라도 돼요? 행위 능력자야 돼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을이 무슨 뭐 미성년자라고 써 있으면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5번 갑을 상속, 무권대리에서 상속이 나왔네. 그러면 지가 팔아먹고 상속받은 다음에 등기 말소 같은 거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 틀린 질문 찾는 거였나요? 답은 4번. 선택은 을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상대방 병의 선택이다. 자, 그 다음에 9번. 갑은 허가구역에서 을한테 팔았대요. 근데 아직 허가 안 받았대요. 문제 다 읽어보셨죠? 예. 자, 1번. 갑과 을이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체결 후 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가 될 수 없다. OX요? 맞죠. 이거 아침에도 강조했던 거고, 아침에 문제가 나갔었는데 아침 문제는 뭐라고 나갔냐면 잇따로 해서 틀리게 났어요. 그러니까 잠탈할 목적이란 말 써 있으면 이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예요. 그럼 확정적 무효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였죠. 끝나버린 거다라는 거. 이건 최신 판례, 작년 판례니까 조심하시라고 했고요. 2번.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 계약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자, 유동적 무효, 허가구역이라고 배액 상환 해제 못해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2번 틀렸고. 그래서 허가를 얻었다. 허가를 얻은 게 이행의 착수예요? 아니라 했어요.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얻은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제는 가능합니다. 3번. 을은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유동적 무효니까 유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면 언제부터? 확정적 무효가 돼야죠. 유동적 무효는 안 되고요. 4번. 갑은 을의 중도금이 있을 때까지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돼야 안 돼? 이 판례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대금 지급과 협력 의무 이행이 동시행 관계입니까?를 묻는 거죠. 동시행이 아니죠. 뭐부터 해야 돼요? 얘가 먼저, 얘가 선행돼야죠. 얘가 선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을의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이므로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지금 허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럼 현재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금 지급 의무도 없고요. 그거 안 했다고 해서 계약금을 몰수당할 일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4번, 5번 다 틀린 거죠. 동시행 관계가 아니니까 거절할 수 없는 거고 협력해야 되는 거고요. 몰수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이제 쉬어가는 문제. 다 길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나왔어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 누구예요? 임의대리인이죠. 다 맞히셨죠? 네. 제한 능력자, 착오나 사기 강박, 재착사 있었고, 그리고 대리인 중에 법정 대리인 되는데 임의 대리는 원래 안 되고, 그리고 승계인,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 되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려면 특별 수권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 얘기고. 답은 3번. 자, 11번. 조건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취소의 의사표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붙일 수 없죠. 왜 못 붙여요? 그렇죠. 취소는 단독행위니까. 그럼 여기에 취소 대신에 해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상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단독행위는 못 붙여요. 2번, 당사자 합의에 의해 조건 성취력을 성취 전에 소급시킬 수 있다. 2번 맞죠. 그럼 항상 조심하시라고 하는 게 비교되는 게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그렇죠.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절대적 비소급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조건은 원래는 소급표가 없어요. 근데 성취 전에 소급시키기로 특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성립 시부터 효력이 인정되어 성취한 때부터요. 성취한 때도 원래는 소급표가 없는데 특약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다. 근데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3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단지 채무자 의사에만 달려 있을지라도 유효하다. 그러면 그 조건이 단지 채무자 의사에만 달려 있는 이 조건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하죠. 따를 숫자 의사에 따르는데 어느 정도로 당사자 의사에 따른다고요? 아주 순수하게. 완전 따른다는 거죠. 내 기분 좋아지면 자동차를 사주지. 내 마음이 내키면 돈 빌려주지. 이런 순수 수의 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는 게 통살의 입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효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4번. 사회 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 불법 조건이 붙였네. 그럼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조건만 무효예요? 전부 무효예요? 전부 무효. 조건만 무효 틀렸고 전부 무효다. 네, 5번. 조건의 성취가 확정된 후에만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확정 전에도 할 수 있다. 우리 조건부 효력에서 소극적인 보호로 침해 금지를 받고요. 적극적인 보호로서는 아직 확정되기 전에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확정된 후에만이 아니라 확정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요. 기한도 똑같아요.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후에야 처분할 수 있어요. 도래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도래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였죠? 답은 2번 되겠고요. 12번. 물권적 청구에서 틀린 것은? 자, 1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요구할 때 우리 항상 뭐랑 비교하시라 그랬어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병존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병존하는 것은 아니다. 5번 보시면 물권적 청구와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발생하여 병존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언제나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병존하려면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자, 2번.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왜 없어요? 자, 점유물 반환. 다른 말로 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뭐라고 불러요? 점유 회수라고 불러요. 그럼 점유 회수는 우리 민법 204조에서 언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침탈 시에만 행사합니다. 그러면 사기로 물건을 넘겼다면 이건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 임차권에도 인정,
된다. 3번은 독특한 판례라고 했죠.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을 대위. 그러니까 원칙은 채권자니까 대위해야 돼. 대위. 임대인을 대위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등기 등을 통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직접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물권적 청구권은 일정한 경우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분리양도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내용에 따라서 반환, 제거, 예방. 이제 반환은 돌려줘 하는 게 반환이잖아요. 누구한테 반환 청구해요? 현재 점유자. 현재 점유자. 이 점유자란 직접 점유자뿐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포함하고요.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라고 했고요. 반환, 죄송합니다. 목에 걸려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두 개. 뭐하고 뭐 있었어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방해 제거도 누구한테 한다고 했냐면 방해 제거도 현재 침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때 방해 제거의 내용이라는 것은 방해 원인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원인, 결과 제거는 들어가면 안 돼. 결과는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그건 손해배상의 영역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것도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예방에서는 뭐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예방은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내고 샀는데 등기 안 했네요? 미등기 매수인.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돈 내고 샀으나 등기는 안 했다. 을을 우리가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불렀죠. 또는 뭐 미등기 양수인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소유권은 현재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지 을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이때 을이 우리나라에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물권은 없다. 그런 관습상의 물권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누가 만약에 이거를 침해하고 있어요? 그럼 침해하고 있으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소유권에 기해서 제거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얘는 사실 처분권은 있어도 소유권자는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려면 뭐가 있는 사람만? 소유권이, 법률상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은 안 되고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을,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거를 구한다. 물론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에 기한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직접은 안 되고 대위해야 한다는 건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근거해서 본권에 기한 방해 제거는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니까 을한테 야, 내 거 주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행사하지 말라고 했냐면 점유할 권리 있는 자. 그럼 대표적으로 미등기 매수인 또 누구 있어요? 취득시 완성자. 이런 사람들은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얘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그러면 을이 만약에 병한테 팔거나 매매를 하거나 병에게 임대차를 해줬대요. 그러면 갑이 병을 상대로 내 거 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소유권자에게,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자에게 소유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냐를 묻는 거죠?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수업할 때 항상 그 얘기했는데,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중요한 판례예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다 하니까. 그럼 시험에 나오면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병. 이 병에게 반환 청구권. 이거를 시험에서는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매하거나 임차한 사람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A가 있는데 갑의 채권자.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이 부동산에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강제 집행 들어가면 을이 미등기 매수인이 그거 내 거야. 집행하면 안 돼. 라고 이의 제기할 수 없죠. 누가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자니까 미등기 매수인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갑의 채권자가 갑의 물건에 집행 들어가는 걸 을이 막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채권적이에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원칙은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는 거예요. 원칙은. 채권이니까 원칙은 걸리죠. 근데 뭘 하면 안 걸린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뭐 한다고 보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한다. 근데 점유하다가 병에게 처분했대요. 그러면 점유를 승계, 상실한 거예요.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요?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 판례는 처분은 점유보다 더 큰 권리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역시 권리 행사니까 진행 안 돼요. 그러면 점유를 잃어버린 이유가 처분이 아니라 침탈이었대. 그럼 침탈로 점유를 잃어버리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침탈 비교해 두시고, 그리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도 점유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잃어버리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바로 소멸해요. 진행돼요. 바로 소멸은 아니고 몇 년은 간다 그랬어요? 10년은 간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병이 등기 받아와야죠. 을한테 샀으니까. 원칙은 직접이에요? 대위해야 돼? 병이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럼 병은 을에게 뭐가 있어요? 등기 청구권. 이거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그럼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 을하고. 그렇죠?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그럼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해요? 을을 대위해야 돼? 대위해야죠. 채권이니까. 그런데 직접 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가 있으면? 3자 간의 합의. 그렇죠? 3자 간에 직접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동의해 줬어야 돼. 갑의 동의가 있으면 그때는 직접 받아올 수 있고요. 그러면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아올 수 있다. 그러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돼요?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3자 합의가 있는데 을이 갑에게 인상된 매매대금을 주지 않았대요. 그러면 갑은 3자 합의가 있었다면 대금 못 받아도 등기부터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물권법 총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례 문제.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 나오면 물어볼 수 있는 판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환 청구가 되느냐서부터 뭐 물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 중간 생략 등기 더러워서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만큼 많아야죠. 예, 이 정도 받으시고 나중에 또 볼게요. 자, 그다음 보면 1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 안 걸려요? 여기서 인도받아서 사용, 점유하고 있으니까 안 걸리죠. 2번. 병이 을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저 병이라는 사람이 미등기 매수인에게 뭐 했대요? 임차했다, 매수했다. 그러면 병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고. 3번. 참고로 X부동산이 아니라 갑소유 Y부동산이 을 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X부동산이 아니라 Y부동산이 등기가 됐대요. 그러면 이 Y부동산에 대한 계약 체결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그러면 실체 관계가 없는 등기는 무효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저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잠시만. 예. 됩니다. 예. 저 때문이었던 거예요. 떨어뜨려가지고 아까. 자, 계속 볼게요. 4번. 자,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하였고 갑을병 간에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합의가 있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의 권리,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고 자주 나왔던 출제되었던 판례고 5번.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하였고 갑을병 간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 갑과 을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뭐 길게 나와 있지만 이 얘기잖아요. 얘가 인상된 대금 안 주면 아무리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를 먼저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틀린 지문 찾는 건데 4번이 아까 틀렸죠? 뭐라고 돼? 소멸한다고 하면 틀리고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14번 무효등기를 찾습니다. 1번 피담보 채무가 변제된 후에 남아있는 저당권 등기를 동일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한 경우 이거 뭐 한 거죠? 무효등기를 유용한 거죠. 무효등기의 유용. 그럼 무효등기 유용하면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소구표가 없다. 무효등기를 유용하면 그때부터 인정하는 거지 처음부터 유효등기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제3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멸실건물 등기부를 신축건물 등기부로 유용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표제부 유용 이런 거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을 을병 간에 순차 매매되었으나 등기는 갑으로부터 병에게 직접 이전된 경우. 이거 유효예요, 무효? 유효죠. 중간 생략 등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단속 규정이니까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실체 관계가 존재하므로 등기는 유효하죠. 3번 갑을 간의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다시 갑을 간의 적법한 매매가 있는 경우 그러면 가장 매매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 무효죠. 근데 나중에 뭐 있대요? 적법한 매매. 그럼 나중에 진정한 물권적 합의가 존재하죠. 그럼 이 등기는 뭐가 되겠어요? 유효가 되는 것이고 4번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소멸되어 종전 건물과 동일하게 신축한 신건물 등기로 구등기를 유용한 거. 돼야 안 돼요? 여기 참 멸실 건물을 신축 건물 등기부라고 사용할 수 없다. 아무리 똑같이 지었어도 구건물과 신건물은 동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자, 5번.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했다. 아까 우리 잠깐 비슷하게 나온 거 있었죠?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은닉행위. 그러면 매매는 허위로 무효가 될 수 있어도 증여는 유효니까 실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증여라는 실체 관계가 있으니까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효가 되는 건 4번이죠. 4번. 그 다음에 15번 보시죠. 점유권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자를 위한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렇죠? 얘는 뭐가 아니니까? 점유자가 아니니까 얘는 그냥 보조자죠. 보조자일 뿐이지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요. 다만 뭔 인정이 돼요? 자력구제는 인정된다. 2번. 점유는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분리주장이 돼야 안 돼요. 상속은 분리주장이 될 수 없다. 자, 첫 번째, 점유는 상속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이전돼요. 언제 이전돼요? 사망 시에. 사망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관념적이라고 있어요. 관념적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상속을 받은 애가 나는 우리 아버지 모르겠고 내 것만 따로 주장할래. 이게 돼야 안 돼? 안 돼요. 우리 판례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분리하여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자 3번 볼게요. 타인 소유 물건을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했다. 그럼 뭐예요 이건? 믿었으니까. 믿고 점유했다. 선이면서 자주점유하지.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점유자는 그동안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소유자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 한번 꼬드겨 보겠다고 낸 거예요. 그렇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대요. 그럼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뭘 청구할 수 없어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선의자로서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모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또는 필요비를 일절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뭐만 못해요?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는 청구하고 유익비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특정 승계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게 무슨 주장이에요? 분리주장, 분리주장.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표현한 게 무슨 승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포괄승계라고 써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포괄승계는 뭘 못해요? 분리주장. 아까 좀 전에 2번에서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 과자를 그대로 승계해야지 뭐 못한다고요? 분리주장.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규정도 자기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승계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포괄 승계에서는 나올 수 없고 무슨 승계에서만 나요? 특정 승계죠. 소위 점유의 분리와 병합은 어디에서만 쓸 수 있는 거냐면 특정 승계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승계 내 점유는 자주로 추정된다. 그렇죠. 분리주장했으니까. 이 판례는 갑이 10년, 을이 10년이에요. 그러면 을이 점유를 승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건 앞사람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을 주장할 수 있고 내 것만 분리하여 10년을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앞사람이 악의의 10년, 을이 선의의 10년이에요. 그럼 을은 20년을 주장하려면 선이 20년이에요? 악이 20년이에요? 앞사람의 점유를 승계할 때는 모두 승계해야 돼요? 하자도. 그럼 악이 20년. 내 것만 하면 선이 10년. 이게 이제 우리 민법 199조의 규정인데 그럼 이 규정 제가 울면서 강의하니까 잘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요 규정 자기 것만 주장할 수도 있고 승계 주장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도 적용돼요. 특정 승계만 적용돼요. 이건 포괄 승계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적용 안. 이거 왜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상속은 뭐가 안 되니까. 분리주장이 안 돼요. 이건 분리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승계에서만 쓴다고요? 특정 승계. 근데 얘가 만약에 분리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사례로 앞사람이 타주 점유를 했는데 얘가 자기 것만 분리주장을 했대요. 그러면 을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앞사람이 타주 점유인데 얘가 분리주장했대요. 자주죠. 분리주장하면 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점유는 일단 뭘로 추정이 돼요? 자주 점유로 추정. 이게 그 판례예요. 그래서 이 경우 승계의 점유는 뭘로 추정돼요? 자주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상환기간을 6개월 유예했다. 유익비는 상환기간이 허용가 되잖아요. 그럼 뭘 행사할 수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6번.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갑소유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 을에 갑이 소유권에 기해 반환 청구하였다. 을은 그러면 지금 점유자고요. 갑은 소유자니까 회복자겠네요. 그럼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의 문제인데 1번. 을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비용 나왔어요. 비용. 선악 구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소위 선악의 구별이 실익이 없는 거 나오면 정답은 99% 다 뭐라 그랬어요? 비용. 비용은 선악 불문할 수 있습니다. 2번.
을이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통상의 필요비고. 3번,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을이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현존이익 배상 책임은 선의이면서 자주, 그렇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자, 그 얘기고. 다음 4번. 을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을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선택해요? 회복자가 해요? 회복자가 선택한다. 그러면 을의 선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돈 줄 사람이 선택해요? 받을 사람이 하는 거야? 돈 줄 사람. 그러니까 소유자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만약 을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면 을이 지출한 유익비 상환 청구를 기초로 하는 을의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전제 조건이 그 점유가 반드시 어떤 점유만 된다 그랬어요? 적법 점유. 그러니까 불법 점유 중에 들어간 것은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린 지문은 4번 이렇게 되고요. 자, 17번. 간단한 문제.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자, 1번은 핵심어가 뭐야? 기능을 못했다. 기능 못하면 인정한다라고 했고, 자, 두 번째 건축법 나오네요. 건축법상 통행의 면적이 반사적으로 인정되느냐? 인정돼야 안 돼? 안 된다라고 했죠. 2번, 정답은 2번이고, 3번은 뭐 핵심어가 뭐야?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자,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상은 누구한테 청구하라 그랬어요? 통행권자에게 해야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5번. 자, 분할이나 일부 양도가 나왔네요.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분할이나 일부 양도가 나오면 얘는 뭐예요? 무상. 원래 주의토지 통행권은 대가 지급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그렇죠? 남의 땅 쓰는 거니까 원래는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말이 나오면 무상해요?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가 발생하면 무상인데, 조심하실 점은 이 무상의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에게만 인정이 되고 특정 승계인, 양수인에게는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이 특정 승계인 나오면 다시 219조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유상이 되고 사용 범위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게 판례였어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에, 자, 누가 나왔어요? 특정 승계인이 나왔죠?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일반 원칙에 따라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해야 한다. 옳은 지문이 되죠. 아까 그럼 틀린 지문 뭐 있었어요? 건축법 얘기 있었죠? 그게 이제 틀린 지문. 자, 그 다음에 18번. 취득시효 나왔어요. 옳은 것입니다. 1번.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종전의 제한적 권리를 모두 승계해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깨끗한 권리를 취득해요. 다만 취득시효 완성 후에 들어온 저당권은 소멸해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달려있던 거, 예를 들어서 얘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시효를 완성하고 예를 들어 2002년에 등기했어요. 그러면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는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95년에 달려있던 전세권이 만약에 등기부에 있었대요. 그러면 얘는 전세권을 승계해요? 전세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싹 다 소멸되고 깨끗한 권리를 취득해요.
근데 만약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2000년에 완성이 됐는데 2001년에 저당권이 설정됐대요. 그러면 완성 후의 저당권을 이 사람이 전부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요거는 책임져야 돼. 이게 책임져야 되고 이거는 자기 채무예요. 돈 갚고 구상권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취득시효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완성 전이냐 후냐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소유자가 등기되면 소유자가 되는데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2002년 등기 시부터요. 점유 개시 시부터요.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소급효가 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발생한 차임 같은 거, 요 차임은 원소유자 거예요? 시효 완성자 거예요? 당연히 시효 완성자 거지. 우리 시험에 한번 원소유자에게 귀속된다라고 한번 틀리긴 했어요. 시효 완성자 거. 2번.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이거 어떻게 결정해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면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 왜 타주예요? 객관적으로 빌려 쓰는 애니까. 객관적으로 빌려 쓰니까 타주라고요. 근데 임차인이었던 제가 나 맞다. 나 임차인 맞다. 근데 난 가질 생각이었어. 라고 내심의 의사는 가질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면 자주로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 내심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권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3번. 점유는 평온 공연해야 하므로 간접 점유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점유라고 하면 항상 직접이든 간접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4번.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미등기라고 해서 점유한다고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니고 뭘 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해야죠. 그렇죠? 틀렸고. 등기해야 되고. 5번.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상대방은 누구예요?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상대방은 완성 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돼 있고 A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시효를 완성했다.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럼 얘는 아무에게나 청구하는 게 아니라 채권이니까 자기의 상대방에게 해야 돼. 그럼 얘 상대방이 누구라고 했냐면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럼 2000년에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얘 상대방이에요. 그럼 누가 되겠어요? 갑.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95년에 등기를 넘겼어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을이 되겠죠? 을이 98년에 병에게 넘겼어요. 상대방은 병.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것은 등기를 받아오는데 지장을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아무리 완성 전에는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A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2000년에 완성을 했는데 을에게 2001년에 등기가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A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자, 완성 당시 소유자. 완성이 언제 됐어요? 2000년에. 그럼 2000년에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에요, 갑. 갑에게 등기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안 받아오다가 을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A가 을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 왜 할 수 없어요? 채권이니까. 얘 상대방은 갑이지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의 제일 기본. 완성 전에 바뀌었느냐, 완성 후에 바뀌었냐. 그럼 완성 후에 바뀌면 달라고 못하고 이때부터 뭐가 새로 시작돼요? 2차 취득시효가 새로 시작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완성되고 실제로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등기를 받아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판례를 본 적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고요.
A가 취득쇼를 완성했어요. 근데 완성했을 때 이 등기가 무효등기였던 거예요. 근데 무효등기였는데 A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이 실체관계에 부합시킵니다.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면 이 등기는 계속 무효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유효가 된 거예요. 실체관계에 부합이 되어 유효등기가 되었다. 자, 그럼 A가 갑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였죠. 대항할 수 없다. 왜 대항할 수 없어요?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대로요? 소유자가 만약에 그대로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유자가 바뀐 거니까 대항할 수 없다. 그 무슨 얘기냐면 취득쇼가 완성되었을 때 갑의 등기가 무효 등기면 갑은 상대방이에요? 아니에요? 갑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소유자는 어딘가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A가 완성했을 때는 누가 소유자예요? X가. 근데 완성 후에 누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갑이. 그러면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바뀐 거야. 누구에서 누구로? X에서 갑으로. 그러면 완성 후에 소유자가 달라진 거니까 등기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사건에서 이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취득쇼가 완성됐을 때 이 등기가 무효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상대방이 돼요?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 없죠. 상대방은 누구니까? X. 그럼 A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X를. 대위에서 말소시키고 X에게 받아왔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판례고. 이해되셨어요? 예, 우리 뭐 심화과정 할 때 자세하게 본 거니까 다시 한번 보충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면 5번은 OX예요. 얘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19번. 갑을병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병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그러면 땅이 있는데 갑을병,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편의상 갑거리 지분은 3분의 1이면 3분의 4 되잖아요. 6분의 1이죠. 이렇게.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죠. 뭐.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병은 지분이 얼마큼이에요? 지분이 과반수라는 거예요. 그럼 1번 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유가 된다. 국유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된다. 이거 소위 이제 우리 민법 267조의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국유가 된다 틀리고 또는 균등하게 귀속된다 틀려요. 균등하게가 아니라 어떻게? 지분 비율로 2번.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갑은 등기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2번은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요. 병이. 그럼 병이라는 말은 제3자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효등기 말소 판례는 이거 많이 봤는데 갑이랑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등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등기를 실행했대요. 등기 다 옮겨온 거예요. 이거 그럼 무효등기 무효? 근데 얘가 지금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3자예요. 그럼 제3자란 얘기는 얘는 지분이 없는 애예요. 그러면 보존행위로 등기 말소를 구할 때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지분이 하나도 없는 애니까. 그러면 이 판례랑 항상 비교해서 보시라고 했던 판례는 등기한 애가 제3자가 아니라 누구일 때? 공유자 중 1인일 때. 공유자 중 1인이 이 등기를 다 했대요. 그러면 얘한테 전부 말소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얼만큼은 유효니까? 2분의 1은 유효니까. 그래서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를 다 한 건지 아니면 제3자가 한 건지. 그러면 지금 2번 지문은 제3자가 한 거예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마지막에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해줬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정이라는 애가 있대. 정이라는 애가. 그럼 정명의의 등기가 위조로 되었대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죠. 정이라는 사람은 공유자가 아니니까 지분이 없는 애예요. 그거를 꼭 구별하셔야 되고 3번. 병이 갑거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정에게 임대차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단독으로 저 정에게 임대차를 해줄 수 있어요. 관리행위니까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를 소수 지분권자가 저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갑이나 을이 정한테 야 내놔라고 배제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병한테 뭐만 청구해야 돼? 부당이득. 그렇죠? 그럼 이때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 전부예요? 지분 범위예요? 자기 지분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특히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뭐냐면 갑이나 을이 정을 상대로 해서 얘한테 이 정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느냐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돼요? 안 돼? 안 돼. 부당이득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해야지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소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3번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3번 보시면 자, 병이 단독으로 정에게 임대차 했어요. 그러면 을은 소수 지분권자죠. 을은 정을 상대로 점유 배제나 부당이득 청구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4번도 마찬가지죠. 누가 임대차 했대요? 병이. 그러면 마지막에 둘째 줄에 갑은 정을 상대로 지분에 상호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3번, 4번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은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소수 지분권자에게도 적법한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 그리고 모두 달라고 하면 안 돼.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다. 자, 네, 5번. 정이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에 관해 취득 수요를 완성한 후 을이 무에게 공유 지분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무는 정을 상대로 지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뭐래 이거? 자, 4번까지 다 틀렸나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예, 5번이 옳은 지문이죠. 5번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잠깐 볼게요. 피곤하시지만 잠깐 정리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갑을병이 있어요. 그럼 아까대로 하면 6분의 1, 6분의 1, 3분의 2인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취득수요를 완성한 애가 누구라고요? 정.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이 취득수요를 완성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점유 취득수요를 완성했고 자, 그 다음에 을이 무에게 지분을 매도하고 등기했대. 을이 무한테 6분의 1의 지분을 매도하고 등기를 넘겨준 거야. 자, 여기까지 드셨어요? 자, 그러니까 무는 정한테 너 뭐니? 나 이 등기 이전 받은 사람이니까 보존행위 해야 돼. 너 나가. 라고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야.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느냐? 자, 그 이유를 잠깐 볼게요. 지금 일단 무랑 정이랑 붙었어요. 정이랑 무랑 1대1로 붙으면 여기서 이제 계급장을 다 떼고 붙었어요. 네, 계급장을 다 떼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무가 이깁니다. 무가 이겨요. 자, 왜 무가 이기느냐? 우리가 여기서 아까 본 것처럼 취득수요가 완성되기 전에 바뀐 거냐 후에 바뀐 거냐 핵심이에요. 그럼 이 무는 완성 전에 받았어요? 후에 받았어요? 후에 받았으니까 누가 이긴다고요? 무가 이긴다고. 얼만큼 이겨요? 그러니까 계급장을 떼면 얘가 이기는데 계급장을 붙이면 얘는 얼마밖에 없는 애야. 6분의. 그럼 얘는 여전히 얼마에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6분의 과반수가 되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판례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어려워요? 예. 한번 출제됐던 판례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해설 한번 볼까요? 해설? 해설 없나요? 저는 문제만 있고 문제는 없고 해설만 있는데
자,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지금 갑을병이 6분의 1, 6분의 1, 3분의 2예요. 근데 정이 여기에 대해서 취득쇼를 완성했대. 그럼 취득쇼를 완성하면 정은 이제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아직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되려면 얘네들을 상대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안 받아오고 있다가 6분의 1의 지분이 누구한테 갔어요? 무한테. 그러면 이 무가 이 정이랑 비교하면 취득쇼 완성 후에 받은 애니까 얘가 더 이긴다고요. 완성 후니까. 그러면 이 정이 무한테 6분의 1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넘어간 거니까? 완성 후에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 무가 정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 1대1로 붙으면 얘가 이기겠지만 얘가 이기는 지분을 얼만큼 해요? 6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의 정당한 권리? 6분의 5. 그럼 지분이 과반수가 넘어가죠.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하는 걸 소수 지분권자가 저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시고 철거하세요. 이런 거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보시고 안 드셨으면 다음 기회에 또 보면 돼요. 또 나올 거니까. 자, 마지막 문제. 옳은 것입니다. 1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는 지상권은 소멸한다. 지상권은 지상물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되고 지상물이 멸실된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요 지상권에 분리양도가 되느냐라고 물으면 분리양도가 돼야 안 돼요? 된다라고 했죠.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지상권, 용익물권 시작이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지상권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 이제 들어가야겠네. 담보물권, 유치권 다음에 저당권.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니니까 5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5개 중에서 분리양도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지상권이에요. 지역권은 요역지와의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지역권의 분리양도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전세금 채권과 따로 떼어 전세권을 분리양도할 수 없어요. 얘는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당권하고 유치권을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분리양도가 되는 건 얘밖에 없다고. 지상권. 그 다음에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에는 전세권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예요, 이거? 305조의 법정 이상권이죠. 그러면 305조의 이 지상권 설정하는 것으로 보는 건 전세권자에게 인정해줘요?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 그럼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305조가 시험에 틀리게 나오면 이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전세권 설정자를 뭘로 바꿔내요? 전세권자. 이러면 틀리는 거고. 3번. 전세 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 의무는, 자, 수선 의무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어요? 전세권자에게 있어요? 전세권자, 설정자가 아니죠. 그래서 전세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뭘 청구할 수 없어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요거 바꿔서 나오는 건 조심하시고. 4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대요.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유리한 건 다 같이, 취득은 다 같이 하는 거고요. 소멸은 전부 소멸되지 않는 한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취득은 다 같이 하는 거고. 4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5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죠. 그렇죠? 인정되는데 뒤가 있죠. 뒤가. 그렇죠? 인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줬고요. 을이 병한테 저당을 잡혔어요. 뭘 저당? 지상권을 저당 잡힌 거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2년간 지료를 안 내요.
그럼 2년간 지류를 안 내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죠. 그러면 소멸 청구하면 이 지상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소멸되죠. 그럼 지상권이 없어지면 모두 소멸해요. 저당권. 그럼 누가 피해볼 염려가 있냐면 병이. 그러면 병한테 시간을 좀 주려고 이 소멸 청구한 거를 얘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통지해줘라. 그럼 통지해주고 얼마가 지나면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그때 이 지상권이 소멸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지문인데 지금처럼 아예 뭐라고도 물어봤냐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아예 소멸 청구를 못한다라고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소멸되는 시점을 늦춰주는 거예요. 언제로? 통지하고 상당 기간. 그러면 우리 시험에 더 많이 나왔던 건 뭐냐면 소멸을 청구하고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소멸한다. OX요? 즉시가 아니라 언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라고요? 예.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기말고사. 기말고사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